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간, 서울의 밤 공기는 제법 쌀쌀했다. 헬멧 속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에 강민주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22살 대학 등록금과 빠듯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오토바이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는 그의 젊음을 매일 밤 도로 위에서 태우고 있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어 자취방으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하루 종일 핸들과 씨름한 손목은 욱신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오늘 밤은 유독 콜이 많아 저녁도 거른터였다. 따뜻한 탄 컵라면 국물이라도 마시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잠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찢어질 듯 날카로운 알림음을 울렸다. 핑! 민주는 인상을 찌푸리며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웠다. 배송의 앱에서 온 긴급 호출 알림이었다. 화면에는 거절하기 힘든 액수가 떠 있었다. 긴급, 추가금 지급, 공업용 강력 세정제, 샘박스, 출발, 구로동 공구상가, 도착, 금천구 지이밸리 테크노파크, 지하 1층 B13호 창고. 평소 받던 배송비의 2배는 좋게 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자정을 향하고 있었고 공업용 강력 세정제라는 품목도 지하 1층 창고라는 목적지도 어딘지 찜찜했다. 이 시간에 이런 물건을 왜 창고로 배달시키는 걸까? 갈까 말까 순간 망설였다. 피곤에 절은 몸은 어서 집으로 가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 찍힌 숫자는 며칠치 식비와 맞먹는 돈이었다. 단 한 것만 더 처리하면 이번 주는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짧은 고민 끝에 민주는 수락 버튼을 눌렀다. 결국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그래, 빨리 끝내고 들어가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민주는 다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었다. 픽업지인 구로동 공구상가는 다행히 멀지 않았다. 셔터가 반쯤 내려간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인은 말없이 묵직한 상자 3개를 내밀었다. 상자에는 해골 마크와 함께 취급주의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낑낑거리며 상자들을 오토바이 뒤에 단단히 고정시킨 그는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화려했던 도심의 불빛은 점차 멀어지고 새로 들어선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들이 유령처럼 서 있는 금천구의 밤거리가 나타났다. 지이밸리 테크노파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에 도착하자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이 어둠 속에서 위압적으로 그를 맞았다. 한밤중의 오피스텔 단지는 생명체 하나 없는 거대한 묘비처럼 느껴졌다. 인적 하나 없는 건물 앞, 오직 민준의 오토바이 엔진 소리만이 정막을 갈랐다. 자동으로 열리는 유리문 안으로 들어서자 텅 빈 로비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낮에는 수많은 직장인들로 붐볐을 공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지하 1층. 잠시 후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무거운 상자들을 싣고
민준도 함께 올라탔다. 닫힌 버튼을 누르자 육중한 쇠문이 소리를 내며 닫혔다. 완전히 혼자 남게 된 좁은 공간. 사방이 차가운 금속으로 막힌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민주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공기는 지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오래된 종이와 먼지, 그리고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였다.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잠시 멈췄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를 맞이한 것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회색빛 복도였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은 몇 개가 고장났는지 일정 간격을 두고 깜빡거렸고, 그마저도 닿지 않는 구석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주차장 구역과 창고 구역이 뒤섞여 있는 듯 복도는 복잡하게 얽혀 마치 미로 같았다. 사방에 칠해진 차가운 회색 페인트는 이곳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낮추는 듯했다. B13호 어디야 대체? 민주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하며 벽에 붙은 표지판을 찾았다. 화살표는 복도 더 깊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묵직한 세정제 상자가 실린 작은 수레를 끌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소리와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지하 공간에 섬뜩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다. 마치 누군가 그의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소리는 벽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그를 쫓아왔다. 복도를 몇 번이나 꺾었을까? 마침내 그는 비구역 창고라는 팻말을 발견했다. 비첸, 비실본, 비십이. 창고 문에 붙은 번호를 하나씩 확인하며 나아갔다. 그리고 복도의 가장 막다른 곳, 다른 창고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B13이라고 적힌 육중한 철문이 나타났다. 유독 그 창고 주변은 더 어둡고 서늘했다. 창고 문 바로 위천장에는 동작 감지 센서 등이 달려 있었지만 고장이라도 난 건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민주는 불길한 예감에 잠시 멈칫했다. 다른 곳은 멀쩡한데 왜 하필 이 창고 앞 센서 등만 꺼져 있는 걸까? 그가 창고 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팟! 죽은 듯이 잠잠하던 센서 등이 갑자기 섬광처럼 터지며 주위를 환하게 비췄다. 민주는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찡그리며 팔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불빛은 단 한순간뿐이었다. 곧바로 팟, 팟, 팟 하고 경련하듯 불규칙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마치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미친 듯이 교차하며 그의 그림자를 벽 위에서 춤추게 만들었다. 젠장, 뭐야 이거? 민주는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창고 문 앞으로 다가갔다. 깜빡이는 불빛 아래 회색 철문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구처럼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이 기분 나쁜 곳에서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서둘러 고객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기묘하게도 그가 창고문 바로 앞에 서자 센서 등의 발작적인 깜빡임이 거짓말처럼
뚝 멎었다. 다시 주변은 불길한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다. 남은 것은 오직 그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소리뿐이었다. 민주는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휴대폰 통화 버튼을 눌렀다. 희미한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수화기 너머에서 무미건조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벨리 테크노파크 B13호로 세정제 배달 온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요. 민주는 최대한 사무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에 살짝 떨리고 있었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배경소음 하나 없이 마치 방금 처리된 공간에 있는 사람 같았다.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순 없어서요. 네. 근데 이 상자들이 꽤 무겁고 안에 내용물도 화학약품이라 그냥 복도에 두기가 좀 그런데요. 민주는 난감했다. 만에 하나라도 누가 발로 차거나 해서 내용물이 색이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곧 내려가서 옮길 겁니다. 그냥 문 앞에 가지런히만 놔주세요. 남자는 단호했다.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한 말투였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 앞에 두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남자는 용건이 끝났다는 듯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뚝 끊어진 통화음이 지하 복도의 정적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민주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술에서 묵직한 상자들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다. 에휴, 별난 사람이 다 있네. 투덜거리며 첫 번째 상자를 내려놓고 두 번째 상자를 들어 옮겼다. 마지막 상자까지 B13호 창고 문 앞에 나란히 내려놓았을 때 그는 허리를 펴며 뻐근한 팔을 주물렀다. 이제 사진만 찍어 전송하고 떠나면 끝이었다. 그가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폰을 들어올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심코 뷰파인더 너머로 복도 끝을 보게 된 민주는 숨을 멈췄다. 저 멀리 어둠이 시작되는 복도 모퉁이에 웬 여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젊은 여자였다. 깔끔한 오피스룩 차림이었지만 한밤중 지하 복도에 서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여자는 미동도 없이 그저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이쪽을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거리가 멀어 얼굴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유독 새하얀 얼굴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어왔다. 마치 분칠을 한 것처럼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민주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시간에 이런 곳에 왜 여자가 혼자 서 있는 거지? 건물의 다른 입주자인가?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어떠한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마네킹처럼. 가장 기이한 것은 그 여자가 나타난 이후로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희미하게 들려오던 환풍기 소리도 민준 자신의 숨소리마저도
멀게 느껴졌다. 아까 그를 미치게 만들었던 센서등 역시 여자가 서 있는 동안에는 미동도 없이 꺼져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녀의 등장에 맞춰 숨을 죽인 것 같았다. 민주는 여자의 시선에 붙들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정적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먼저 말을 걸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자리를 떠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혹시나 자신이 뭔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싶어 눈을 깜빡여 봤지만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그때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리 하나 없이 마치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올수록 민준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가까워질수록 드러나는 그녀의 모습은 더욱 기이했다. 윤기 하나 없는 검은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초점 없이 텅 비어 보이는 눈동자는 오직 민준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뭐지? 이 사람. 민준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다. 하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는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오는 대신 그가 내려놓은 3개의 상자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지나가는 순간 싸늘한 한기가 민준의 뺨을 스쳤다. 에어컨 바람과는 다른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냉기였다. 여자는 B13호 창고의 육중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문을 열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문에 달린 디지털 도어록을 응시할 뿐이었다. 민준이 어리둥절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삐비빅 삑.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디지털 도어록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렸다. 곧이어 잠금 장치가 풀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스르르륵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다. 문은 약 1m 정도 열리다 멈췄고 그 틈으로 창고 내부에 짙은 어둠이 입을 벌렸다. 민주는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 분명했다. 비밀번호를 누르지도 카드를 대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리다니.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선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한 번, 그리고 그가 내려놓은 세정제 상자들을 한번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치 이것들을 안으로 가져다 줘라고 말하는 듯한 침묵의 명령이었다. 혼란스러웠다. 조금 전 통화했던 남자는 분명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문을 연 것일까? 혹시 이 여자가 진짜 주인이었던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민주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여자 앞에서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위압감에 짓눌려
그는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결국 민주는 여자의 무언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이 기묘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가장 위에 있던 세정제 상자를 두 팔로 힘껏 끌어안았다. 생각보다 훨씬 묵직한 무게에 등이 휘는 것 같았다. 흡. 낮은 신음과 함께 그는 열린 창고문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복도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안을 살피자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정돈된 모습은 아니었다. 한쪽 구석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낡은 사무용 집기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텅 빈 골판지 상자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창고 전체에 눅눅한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상자를 내려놓을 만한 곳을 찾던 민준의 시선이 창고 안쪽 깊숙한 곳에 멎었다. 그곳에는 이 현대적인 오피스텔 건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짙은 와인색의 구형 김치 냉장고였다. 표면 곳곳에는 긁힌 자국과 찌그러진 흔적이 역력했고, 상단에는 누렇게 변색된 스티커 자국까지 남아 있었다. 마치 폐가전 수거장에서나 볼 법한 낡고 흉물스러운 모습이었다. 왜 이런 최신 건물, 지하 창고에 저런 낡아빠진 김치 냉장고가 생뚱맞게 놓여 있는 걸까? 의아함도 잠시, 그는 일단 들고 온 상자를 냉장고 옆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 두 번째 상자를 집어들었다. 여자는 여전히 뭉개 처음 그 자세 그대로 서서 그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등 뒤에 모처럼 박히는 것 같아 민주는 괜히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서둘러 두 번째 상자도 김치 냉장고 옆으로 옮겼다. 마지막 상자를 들고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무심코 김치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냉장고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들은 웅게타 하는 낮은 기계음을 미세하게 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딘지 이상했다. 일반적인 냉장고 소음이라기보다는 마치 무언가 억지로 눌려 힘겹게 돌아가는 듯한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소음이었다. 민주는 세 번째 상자까지 모두 내려놓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그는 땀을 닦으며 몸을 돌려 여자에게 말을 걸려 했다. 저기요, 그럼 이제 가봐도.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문께 서서 그를 지켜보던 여자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복도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민주는 당황해서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왼쪽 복도, 오른쪽 복도를 둘러보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했다. 숨을 만한 곳도 전혀 없었다. 뭐야? 방금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순간 바람 한 점 없는
지하 복도에서 열려있던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쾅 하는 굉음을 내며 저절로 닫혔다. 민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는 닫힌 문과 텅 빈 복도를 번갈아 보며 자신이 방금 겪은 일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쾅 하고 닫힌 철문 소리는 민준의 귓가에 오랫동안 맴돌았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문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헛것을 본 건가? 내가 너무 피곤해서. 민주는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래,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게 틀림없다. 문이 저절로 닫힌 것도 낡은 경첩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 건물의 공조 시스템 때문에 생긴 기압 차이 때문일 거라고 합리화했다. 그는 이제 정말로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배송 완료 보고도 잊은 채 그는 수레를 챙겨 엘리베이터 쪽으로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창고 앞에서 몇 걸음 막 떼었을 때였다.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왔다. 흥얼흥얼. 방금 전 닫힌 B13호 창고 문 너머에서 젊은 여자의 콧노래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슬프면서도 어딘가 기묘한 멜로디였다. 조금 전 사라졌던 그 여자의 목소리 같았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안에 있었어. 그 여자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이 상자를 옮기는 사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던 걸까? 그래서 문이 닫힌 건가? 하지만 그렇다기엔 모든 것이 너무 이상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민주는 자석에 이끌리듯 다시 창고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차가운 철문에 귀를 바싹 갖다 대고 숨을 죽였다. 안에서 들려오던 콧노래 소리는 어느새 멎어 있었다. 대신 웅 하는 김치 냉장고의 불규칙한 소음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한참을 귀 기울여 봤지만 더 이상의 소리는 없었다. 잘못 들었나?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몸을 돌렸다. 역시 피곤해서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들은 게 맞다고 결론 내리려는 순간이었다. 쿵쿵쿵. 갑자기 창고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갇힌 사람이 필사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듯한 절박하고 다급한 소리였다. 민주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다. 쿵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여자의 흐느낌이 섞여 들려왔다. 흐윽, 흐윽.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지만 이내 감정이 북받친 듯 서럽고 애절한 울음소리로 변했다. 원망과 공포,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게 하는 처절한 통곡이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름 모를 여자가 절망적으로 울부짖고 있었다. 민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분명
창고 안에 누군가 갇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 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 엘리베이터 쪽에서 띵 하는 도착음이 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주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말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눈매에 전체적으로 서늘한 인상을 주는 남자였다. 그는 B13호 창고문 앞에 굳어있는 민준을 보고는 의아하다는 듯 걸음을 멈췄다. 누구시죠? 배달기사분? 목소리를 듣자마자 민준은 알 수 있었다. 조금 전 자신과 통화했던 바로 그 남자 박 부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통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감정이 배제된 채 차갑게 울렸다. 아, 네, 맞습니다. 물건은 다 안으로 옮겨놨는데. 민주는 당황해서 말을 얼버무렸다. 문 안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는 박 부장이 나타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뚝 그쳐 있었다. 박 부장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창고 문으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데 문은 어떻게 여셨습니까? 제가 그냥 앞에 두고 가라고 했을 텐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경계심이 묻어났다. 민주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어떤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줬다고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해야 하나? 어느 쪽이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다. 그게 어떤 여자분이 열어주셔서. 민준이 간신히 입을 열자 박 부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번뜩였다. 여자요? 무슨 여자 말입니까? 키 크고 마른 회사원 같은 분이었는데 이 창고 주인 아니셨나요? 박 부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민준을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유쾌하게 들리지 않았다. 무슨 소린지 이 창고는 제 개인 창고고 다른 사람은 드나들 수는 없습니다. 아마 다른 층 사람을 착각했거나 아니면 기사님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겠죠. 그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내 디지털 도어록에 가져다 댔다.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자, 보시죠.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창고 안을 살폈다. 박 부장의 말대로였다. 어둡고 휑한 창고 안에는 그가 옮겨놓은 세정제 상자 3개와 낡은 김치냉장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자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 절박한 울음소리와 문을 두드리던 소리를 박 부장은 그런 민준의 표정을 읽었다는 듯 창고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아, 혹시
이상한 소리라도 들었습니까? 그는 낡은 김치 냉장고를 툭툭 치며 말을 이었다. 이게 워낙 낡아서 가끔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꼭 사람 우는 소리나 뭘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버리려다가 그 전에 세정제로 내부 청소나 한번 싹 하려고 주문한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서 중고로라도 팔아볼까 하고요.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그럴듯했다. 하지만 민주는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순 없었다. 그 소리가 정말 고장난 냉장고 소음이었을까?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한 감정이 실려 있었는데 박 부장은 민준의 의심을 눈치채지 못한 척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말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셔도 됩니다. 배송 완료 처리해 드릴게요. 그는 더 이상 민준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세정제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다. 민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찝찝한 마음을 안고 그는 꾸벅 인사를 하고 창고를 나섰다. 등 뒤에서 박 부장이 김치냉장고 뚜껑을 여는 듯한 덜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찝찝함을 넘어선 섬뜩한 기분을 안고 민주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등 뒤의 B13호 창고에서는 박 부장이 상자를 정리하는 듯한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그 평범한 소음조차 지금의 민준에게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빨리 여길 뜨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상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위로 올라가는 동안 그는 창고 안에서 봤던 낡은 김치 냉장고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떨쳐내려 애썼다. 와인색 표면에 선명했던 긁힌 자국들, 불규칙하게 덜덜거리던 소음, 그리고 박 부장의 서늘한 눈빛. 모든 것이 불쾌한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을 떠다녔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거의 뛰다시피 건물 밖으로 나와 자신의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자 부르릉 하는 엔진 소리가 유난히 반갑게 느껴졌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소음 같았다. 그는 헬멧을 고쳐 쓰고 한시라도 빨리 이 유령 같은 건물을 벗어나기 위해 엑셀을 감았다. 오토바이는 지하주차장 출구로 이어지는 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반대편 출구로 올라가야 하는 구조였다. 어둡고 경사진 램프를 따라 내려가는 동안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추는 좁은 시야 외에는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가 경사로의 중간쯤을 지날 때였다. 갑자기 헤드라이트 불빛 바로 앞에 무언가 하얀 것이 나타났다. 민주는 숨을 헛들이 마셨다. 조금 전 복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동자, 검은 생머리. 그녀는 경사로 한복판에 미동도 없이 서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을 정통으로 받은 그녀의 모습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빛났다. 우와. 민주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 레버를 잇는 힘껏 쥐어짰다. 끼익. 타이어가 아스팔트 바닥에 끌리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지하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급제동의 충격으로 오토바이의 뒷바퀴가 들리며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다. 민주는 균형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결국 오토바이는 옆으로 기울어지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쾅! 우지끈.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민주는 바닥에 어깨와 무릎을 강하게 부딪혔다. 헬멧이 바닥에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고통에 찬 신음이 절로 터져 나왔다.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그는 고통을 참으며 벌떡 고개를 들었다. 자신이 들이받을 뻔했던 여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텅 빈 경사로뿐이었다. 여자는 또다시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넘어진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만이 부서진 채 위쪽 벽을 향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민주는 까진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잊은 채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헐떡였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분명 사람의 형체를 바꿔 그녀를 피하기 위해 사고까지 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민주는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까진 무릎에서는 뜨끈한 피가 흘러 바지를 축축하게 적셨고 부딪힌 어깨는 욱신거리며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였다. 도대체 뭐였지? 귀신인가? 그는 평소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 겪은 일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여자,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문, 그리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절규. 모든 것이 하나의 불길한 점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B-13호 창고. 엔진이 꺼진 오토바이 주변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고장난 헤드라이트가 깜빡이는 소리만이 그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다리의 통증과 충격으로 쉽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저 아래 그가 막 빠져나온 지하 1층 복도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후후. 아까 창고문 앞에서 들었던 바로 그 여자의 울음소리였다. 이번에는 문에 가로막히지 않아서인지 더욱 선명하고 애절하게 들렸다. 마치 미로 같은 지하 공간 전체가 그녀의 슬픔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다. 울음소리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깊은 원한과 억울함이 서려있는 절규처럼 들렸다. 그 소리는 민준의 귓가를 파고들어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준은 더 이상 이것이 환청이나 착각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것은 명백한 신호였다. 사라진 그 여자가, 혹은 그녀의 무엇인가가 자신에게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알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막아세우고 사고를 내게 한 것은 이 건물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했다. B-13호 창고, 낡은 김치 냉장고, 그리고
서늘한 표정의 박 부장.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 하였다. 안 돼. 이대로 그냥 가선 안 돼. 이대로 떠나버린다면 어쩌면 저 어둠 속에서 한 생명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강한 직감이 그의 온몸을 찔렀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설령 이 미친놈 취급을 받더라도 자신이 듣고 본 것을 알려야만 했다. 민주는 고통을 참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은 다행히 깨지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 3자리를 눌렀다. 112. 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분한 목소리에 민주는 저도 모르게 안도하며 다급하게 외쳤다. 신고 좀 하려고요. 여기 금천구 지벨리 테크노파크 지하 1층인데요. B13호 창구요. 안에 사람이 갇혀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뭔가 아주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 자신의 목소리가 공포와 다급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민준의 다급한 신고 전화는 허투루 취급되지 않았다. 마침 관할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2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었고, 민준이 언급한 장소와 정황이 수사팀의 신경을 자극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곧 2대의 경찰차가 지벨리 테크노파크 건물 앞에 멈춰섰다. 경찰들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주저앉아 있는 민준을 발견하고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애썼다. 수상한 심야 배송, 창백한 얼굴의 여자, 저절로 열린 문, 그리고 문 너머에서 들려온 울음소리까지. 그의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와 확신만큼은 진실되게 전달되었다. 경찰들은 곧바로 박 부장이 아직 남아있을 B13호 창고로 향했다. 막 현장을 정리하고 떠나려던 박 부장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경찰들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민준이 헛것을 보고 오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창고 내부 수색을 요구했다. 결국 박 부장은 마지못해 창고 문을 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증언을 토대로 한 베테랑 형사가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김치 냉장고로 다가갔다. 이건 뭡니까? 그냥 오래돼서 버리려는 겁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동료에게 눈짓했다. 경찰 2명이 김치냉장고의 뚜껑에 손을 얹었다. 박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덜컥 무거운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다. 김치냉장고 안에는 한 젊은 여성이 몸이 구겨진 채 웅크리고 있었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이었다. 경찰들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박 부장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며칠 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박 부장의 회사에 다니던 여직원 서연이었다. 그녀는 박 부장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자 그에게 살해당했고, 박 부장은 그녀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심야의 세정제를 주문했던 것이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민주는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다시 찾았다. 조사를 담당하던 형사는 그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이 여성이 맞습니까? 기사님이 지하에서 봤다는 사진을 본 순간 민주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그날 밤 자신에게 창고 문을 열어주고 오토바이 앞을 막아섰던 바로 그 여자였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분 언제 사망했다고 했죠? 형사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다.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최소 48시간 이전입니다. 기사님이 배달을 가기 훨씬 전이죠. 아마 기사님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의 사진이나 CCTV 영상 같은 게 무의식에 남아 환각을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사님의 용기 있는 신고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의 말은 더 이상 민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사진 속 서연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환각이라고? 아니,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한 여성의 마지막 절규, 그녀의 간절한 원혼이었음을. 그날 이후 민주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하지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차가운 지하 복도를 떠돌며 자신을 붙잡고 진실로 이끌었던 창백한 얼굴의 그녀를, 그리고 텅 빈 그녀의 눈동자에 서려있던 깊고 시린 슬픔을